이 사람은 케이타입니다. 그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아침 일찍 그의 누나 아카네는 일하러 급히 나가면서 아침을 잘 챙겨 먹고 학교에 늦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누나가 기차를 놓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깥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신 후 그는 이웃에게서 자신의 아파트 단지에서 누군가 채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정심을 느끼면서도 이웃은 케이타가 가끔 식사하러 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나중에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케이타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하며 너무 많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애가 되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던 중 그는 동급생 리사를 만났고 리사는 케이타도 늦어서 혼자 꾸중 듣고 싶지 않아 기뻐했다. 리사는 자신이 상을 받았다고 말했고 케이타는 그녀가 보상을 나누자고 초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초대했다고 말하며 다음에 초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어차피 갈 생각이 없었다. 둘은 수업에 도착했고 선생님은 그들의 지각을 간과했다. 얼마 후 리사는 자신이 당첨된 콘서트에 다른 반 친구를 초대했다. 티켓을 위해서 케이타는 반 친구들에 의해 노래방에 가자는 초대를 받았지만 수락할 뻔하다가 그날 오후에 바쁘다고 거절했다. 사실 이것은 케이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회적 활동을 정중히 거절하기 위해 사용한 또 다른 변명이었다. 그는 그러고 나서 오락실에 가서 뭔가를 먹었다. 가게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이 바쁘지 않다고 생각한 어린 이웃 소녀를 만났다. 그 소녀는 그를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는 거절할 변명을 만들었다. 그는 나중에 자전거를 타고 제한구역으로 갔다가 미완성 고속도로로 올라가서 해질녘을 감상했다. 그날 저녁 기차역을 지나가던 중 그는 아파트 단지에서 아침에 사고가 난 여자와 매우 닮은 사람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날 저녁 기차역을 지나가다가 그는 예상치 못하게 누군가를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사고를 당했던 여성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그날 아침 복잡했어요. 한편 콘서트장에 있던 리사는 친구에게서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와 똑같이 생긴 사람. 리사는 이중자기설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케이타는 기차역에서 그 여자를 따라가려고 했다. 수년 전에 그의 어머니도 자신의 이중자기를 만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곧이어 다음 날 케이타가 학교에 갔을 때 그는 리사가 자신의 복제 인형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에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그가 전설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단지 더 조심하라고 말한 것뿐이었다. 그날 저녁 케이타는 어제의 여인을 찾기 위해 다시 기차역으로 갔다. 잠시 기다린 후 그는 저녁으로 국수를 먹으러 갔다. 먹고 있을 때 한 소녀가 놀랍게도 다가와서 국수를 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돈이 부족해서 케이타는 자신의 그릇을 그녀에게 주었다. 주인은 그에게 또 다른 한 그릇을 대접하고 싶어 했지만 그는 아버지가 곧 돈을 보내줄 것이라고 말하며 거절했다. 그는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신 이야기를 했고 각 사람에게 세 가지 다른 모습이 있다는 도플갱어 전설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어느 정도 믿고 있었다. 세상에.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도플갱어를 만나면 죽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도플갱어는 허구라고 밝혔다. 진실은 지구가 한 사람을 세 가지 다른 모습으로 창조했으며 각각은 다른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다른 형태, 즉 더 약한 운명을 가진 형태를 만난다면 더 강한 형태에 의해 흡수될 것입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 막대기로 여자를 세게 머리에 내려쳤다. 그녀는 밀려나갔고 라면 가게 주인이 개입하려고 시도했지만 그 역시 옆으로 밀려났다. 케이타는 의자로 그 남자에게 달려갔지만 역시 밀려나갔다. 그런데 여자는 이 모든 것이 처음으로 식사를 사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말을 하며 일어섰다. 식사라고. 그리고 그녀는 큰 남자의 공격을 막았고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곧 여자는 차 쪽으로 던져졌다. 그는 지팡이를 사용해 그녀를 조르려 했지만 그녀가 저항하자 그녀의 머리를 창문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살아서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그를 차 내 안전하게 밀어냈습니다. 그녀는 그의 움직임 패턴을 파악한 후 여러 번 연속으로 방역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주먹으로 밀어내고 계속해서 끝없이 공격했습니다. 많은 타격으로 그를 약화시킨 후
그녀는 그의 얼굴에 마지막 일격을, 가해글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에 그를 엮어 죄송하다고 사과하러 케이터에게 갔습니다. 키레타에게 그녀는 자신이 키로이며 신성한 존재임을 밝혔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목적이 형제와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떠났다. 경찰이 그 후에 도착했지만 배틀을 든 사람은 이미 도망쳤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의 누나가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불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어린 시절 친구라고 생각했고 그녀가 돌봐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그렇게나. 하지만 그녀는 만약 자신이 그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는 또다시 제대로 먹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카네는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올까 두려워 사람들과 접촉을 피한다고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에게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다. 그런 다음 바로 그때 리사의 가족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학교에서 리사의 죽음을 확인한 다음 날 그는 마음이 아파서 교실에서 뛰쳐나갔다. 교실을 나왔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외치기 위해 미완성 도로로 갔다. 그날 오후 그는 이웃 소녀를 만났고 그녀가 방금 자신의 도플갱어를 만났다고 말했다. 자신의 도플갱어를 만났다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도로를 건너다 트럭에 치였다. 이 부분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흐리게 해야 한다. 키로는 그 소녀가 가장 위대한 운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어서 안타까웠다. 가장 위대한 운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어서 이웃이 뛰쳐나오는 것을 본 순간 키로는 즉시 사라졌다. 한편 방망이를 휘두르던 이는 키로를 놓아준 것에 대해 보스에게 처벌받고 있었다. 도망친 것에 대해 보스는 방망이를 휘두르던 이를 반복적으로 가격한 후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키로를 쫓아잡으라고. 그는 그녀의 힘을 모두 흡수한 후에야 그녀가 오빠를 만날 수 있게 할 것이다. 케이타는 나중에 이웃 소녀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아카네는 그가 곧 기운을 차리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이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은 키로를 사냥하기 위해 나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케이타는 산만해져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다. 선생님은 그가 리사의 일로 슬픈 것인지 물어보았다. 이 상황. 선생님은 그가 가능하면 털어놓기를 원했다. 그는 선생님에게 더블갱어에 대해 물어봤지만 선생님은 회의적인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그 이야기를 접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케이타는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아카네가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들어가 보니 기로가 있었다. 그가 왜 그녀가 거기 있는지 물었더니 그녀는 배고프고 그녀의 개가 케이타의 냄새를 기억하고 그녀를 데려왔다고 말했다. 그 후 아카네가 그녀를 초대했다. 아카네는 나중에 집에 돌아와 기로를 들인 이유를 설명했다. 그녀는 기로가 케이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기로를 들어오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케이타는 기로를 쫓아냈고 그녀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떠나는 것을 받아들였고 그는 아카네에게도 집에 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외식을 했다고 했다. 아카네는 떠났지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케이타는 그녀가 뭔가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그녀의 집에 가져가기로 했다. 가는 길에 그는 놀이터에서 기로를 보고 그녀에게 음식을 주었다. 그는 그녀가 진정 무엇인지 물었고 그녀는 세상의 균형을 지킬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영혼은 신체 안에 에너지 원천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영혼의 세 개의 도플갱거는 서로 다른 에너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존재가 다른 존재를 흡수하면 승자는 패자의 에너지 수준을 얻습니다. 만약 한 영혼이 두 도플갱어로부터 모든 에너지를 모은다면 그 사람은 막대한 힘을 얻을 것입니다. 케이텍에도 도플갱어가 있을 텐데 그는 아직 그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이며 그는 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식사 후 키로는 케이타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떠났지만 그녀를 사냥하던 그룹이 그곳에서 그녀를 발견하고 둘러쌌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고대 부족의 사람들임을 알아보았다. 그 지도자는 자신이 이전의 키로와 같은 4명의 균형 보호자들과 거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녀와 같은 사람들의 힘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를 원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공격하도록 보냈지만 그들은 키로에 의해 금세 처리되었다. 하지만 그는 키로가 제때 피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배기를 날렸다. 그 후 그는 그녀에게 여러 차례 공격을 가했으며 이는 그가 그녀와 같은 4명의 세계 수호자의 힘을 흡수하여 배운 기술이었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힘을 흡수하려 할 때
K라는 경찰을 부르며 그를 방해했다. 경찰. 그는 전화기를 쳐내고 케이타의 심장에 직접 타격을 가했다. 그는 케이타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물러났지만 그 후 의미 없는 행동을 했다. 키로는 그를 주먹으로 쳐내고 케이타를 붙잡고 도망쳤다. 그녀는 케이타를 구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마법진을 만들었다. 리더가 그들을 발견했을 때 그는 키로가 케이타를 구하기 위해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 키로는 그와 대면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이제 그의 기술을 간파하고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서 던질 수 있었다. 배언치. 하지만 그는 계약이 그녀를 약화시킨 것을 알아차리고 즉시 그의 바람 채찍을 사용했다. 키로를 묶으세요. 그는 그녀를 땅에 내리쳤지만 그녀는 근처에 떨어진 전선으로 전기를 전달하여 그를 감전시켰습니다. 어떻게든 케이타는 전력을 키로에게 전달하여 그녀가 그를 전기 기둥으로 곧장 가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후 케이타는 의식을 잃었고 이 사건 이후 그의 운명은 크게 변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다음날 아침 케이타는 집에서 깨어나 자신의 셔츠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이 환상이 아님을 깨닫고 그는 거실로 가서 그곳에 키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마음이 매우 잘 맞는다고 설명하며 며칠 동안 그는 심장 괴사로부터 멀어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을 그에게 주었지만 그의 심장은 그녀의 몸속에서 치유되고 있었고 그는 그 심장에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 그녀와 가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아카네가 도착했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키로는 아카네에게 그가 아카네와 계약을 맺고 서로의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 연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심장을 교환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아카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키로는 아카네에게 아카네와 경타가 심장을 바꾸었다는 것을 경타의 몸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놀라움에 빠졌습니다. 키로는 경타의 생명을 구했다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는 화를 내며 모든 게 처음부터 그녀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키로가 매우 슬퍼 보이는 가운데 그는 방으로 돌아갔다. 한편 키로를 공격했던 조직은 인간성이 없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 하얀 머리 사람은 키로의 형제를 죽이고 싶어 했다. 키로는 자신의 형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은 한 학생이 싸움을 벌였다는 소식을 듣고 키에텍에 전화를 걸어 괜찮은지 물었다. 그는 괜찮다고 답했고 선생님은 혼자라고 생각해서 그를 저녁을 사주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아카네가 있다고 말하며 선생님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혼자였어요. 하지만 아카네가 거기에 있으니 선생님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키로는 막 목욕을 마치고 케이타의 아카네에게 목욕을 하게 해줘서 고마움을 전하러 나왔다. 목욕을 하게 해줘서 그 후 자매는 키로를 데리고 옷을 갈아입으러 갔고 케이타는 잠자러 갔다. 키로는 아카네에게 케이타와 가까이 지내고 싶다고 말하며 조화를 이루고 싶다고 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녀의 힘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날 오후 아카네는 케이타와 키로를 쇼핑에 데려갔고 키로에게 새 옷을 사주고 싶어 했다. 케이타는 현재 상태 때문에 함께 가야 했다. 그들은 많은 옷을 골랐고 모든 게 키로에게 잘 어울려서 다 샀다. 모두 구입했다. 얼마 후 외출이 끝나고 세 사람은 집으로 향했다. 다음날 아침 케이타는 학교로 돌아가서 키로에게 집에 있으라고 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하며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낮 동안 키로를 찾고 있던 두 사람이 케이타의 집을 찾아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키로는 저항하려 했지만 그들에게 잡혔다. 그들은 그녀가 아직 힘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키로를 폭행했다. 학교에서 케이타는 갑자기 통증을 느끼고 무언가 일이 생겼다고 의심했다. 한편 키로는 두 사람이 방심하고 있을 때를 이용해 그들을 밀쳐내고 케이타의 손수건을 잡고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전선을 타고 내려갔다. 기둥. 케이타는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선생님이 그를 불렀다. 이제 선생님은 케이타가 말한 도플갱어에 대해 믿게 되었다. 키로는 그녀의 계획에 케이타의 손수건을 맡겨 그를 추적하게 했다. 선생님은 이제 케이타의 도플갱어에 대해 믿게 되었고 그에게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키로가 뛰어들어와 케이텍에 그녀를 도와달라고 했다.
그녀는 곧 선생님이 자신의 추적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선생님은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고 그들을 모두 그곳에 남겨두기로 결심했다. 다른 사람들이 도착할 때까지 그는 키로에게 공격을 퍼부었고 그녀는 완전히 힘을 회복하지 못해 빠르게 붙잡혔다. 그녀는 자유를 얻으려 팔꿈치로 쳤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무술을 주고받았지만 키로는 교실 밖으로 펀치로 내던져질 때 완전히 압도당했다. 교사가 키로의 얼굴을 계속해서 가격하는 것을 보며 케이타는 다가가서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교사가 그를 쫓아오자 그는 교사의 얼굴에 소화기를 뿌리고 키로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하지만 교사는 빠르게 두 사람의 경로를 막았다. 론은 그가 싸움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그녀와 연합하기를 원했다. 녀는 선생님이 케이타를 노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도망쳤지만 격하려 할 때 그에게 차였다. 이타는 선생님에게 멈추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유감스럽게도 케이타가 둔기의 모든 힘을 흡수함으로써 고급 인물이 되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생님은 케이타가 리사보다 훨씬 더 나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 러던 중 케이타는 선생님이 사고를 조작하여 리색의 쌍둥이에게 모든 힘을 넘기게 해서 더 높은 레벨의 것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어. 사람들은 리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생님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다시 일어나고 있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결합했고 키로는 재빨리 돌진하여 선생님의 턱에 어퍼컷을 날리고 그를 학교 건물 밖으로 쳐냈다. 그들은 그 기회를 이용해 도망쳤고 케이타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음을 깨달았으며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싸우는 것인지 고민했다. 한편 케이타의 에이키는 일하고 있었고 갑자기 그녀에게 무언가를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근무 중이라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일하는 중에 갑자기 한 남자가 그녀의 자리로 다가와 도움을 요청했다. 그 남자는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그를 외국인으로 생각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어린 소녀가 와서 그 남자를 끌어당겼다. 멀리 두 사람이 떠나면서 이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에이킨 안에 큰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었다. 그들은 또한 며칠 전에 감지했던 수호자의 에너지가 현재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는 계약 때문인 듯하며 케이타의 에이킨이 수호자와 매우 유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갑자기 에이킨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를 따라가기로 했다. 한편 케이타와 키로는 식당에 멈춰섰다. 키로는 무엇을 주문할지 고민하고 있었고 케이타는 그녀에게 임의로 선택하라고 말했다. 그 후 케이타는 에이킨을 만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녀는 케이타가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물었지만 그는 경찰이 자신의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걱정했다. 키로도 경찰을 싫어했다. 적들이 인필트레이트 한 것이 아니라 그녀는 한번 도로변에서 바나나를 가져갔다가 경찰에게 쫓긴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도둑질이었다. 그녀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고 탈출하기 위해 벽을 뚫어야 했다. 그녀는 경찰이 나쁜 사람들이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 후 키로는 에이킨에게 아이스크림을 주문해도 되는지 물었고 둘 다 행복해했다. 케이타의 형제자매들은 좋은 사람들이었다. 에이킨은 케이타가 시간을 내어 설명하면 아마 경찰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키로는 도시에서 일어난 모든 이상한 사건이 그녀의 형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녀가 형제를 처리하겠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형제가 도시 전체를 통제하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케이타와 합쳐지는 힘으로 모두에게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그의 인생을 대신 결정하는 것을 멈추길 원했다. 그는 그녀와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고 말했으며 그녀는 그를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이제 그는 집에도 돌아갈 수 없었다. 그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앉아 조용히 있었다. 에이킨을 따라온 두 사람은 감지한 수호자가 누구인지 알아냈고 당분간은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기로를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 행동하지 않았다. 한편 기로의 형 희우는 선생님을 데려와서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공유할 정보가 있는지 물었다. 그는 희우에게 만난 사람이 기로라고 말했고 그래서 희우는 선생님의 생명을 살려주었다. 하지만 그는 이 정보 때문에 그를 살려준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자신의 쌍둥이를 이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희우는 여전히 그에게 몇 가지 실험을 진행할 것이다. 그 후 우리는 다이차이라는 캐릭터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대기업에서 일한다. 하지만 그의 진짜 직업은 여러 중요한 인물들의 도플갱어를 찾는 것이다. 체로맨 유키의 명령 아래에서 유키는 다이차이에게 그녀가 필요한 중요한 도플갱어를 빨리 찾도록 원한다. 다이차이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케이타의 그룹을 발견했다. 그는 그와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것 같다. 그날 저녁, 케이타의 그룹은 키로의 모든 식사 비용을 지불한 후 떠났다. 갑자기 케이타는 그 차가 하루 종일 거기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아카네를 적극적으로 끌어당겼다. 3명 모두 뒤쪽으로 달려가 골목을 통해 탈출하려 했지만 여럿의 모터사이클로 막혔습니다. 그들은 희우의 사람들로 키로를 데리고 돌아가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다른 2명은 부하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면 됐습니다. 그들은 모터사이클을 몰고 공격해왔고 키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키로를 묶어버리고 돌진해왔습니다. 키타는 계약을 활성화하여 키로에게 힘을 주려 시도했지만 그의 누나가 뒤처져 있었고 그룹을 쫓아오던 남자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데리고 빠져나가라고 명령했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상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무자비하게 공격했지만 여전히 오만하게 굴어서 그는 모두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자전거들, 그들은 결국 떠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들은 경계심이 강한 평범하지 않은 사람임을 경계하던 기타가 알아차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키로는 상대도 수호자와 계약자 한 쌍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패트너, 아카네는 2 사람을 알아보고 감사 인사를 하려던 순간 케이타가 그녀를 붙잡았다. 놀라가, 그는 이 2 사람이 누나를 따라다니며 자신과 키로를 찾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기택에 다가오자 그는 주먹을 날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감사 인사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서 그의 여동생을 공영에 빠뜨리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어. 다른 2명은 도전받았다고 느껴졌고 그가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지 물었다. 키로가 싸움에 참가하기로 결정하고 상대방에게 달려갔다. 키로가 첫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적이 키로의 손을 잡아챘다. 비켜. 그녀는 계속해서 공격하며 달려들었지만 발차기에 밀려났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막아내고 후크 주먹으로 방역했다. 하지만 남자는 이를 피했고 그녀가 진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그러나 아직 통일 상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그러고는 발차기를 날렸고 키로는 피했지만 살짝 맞았습니다. 얼굴. 이제 그는 키프를 압박하기 위해 공격을 시작했다. 소녀는 경계하지 않고 경기를 계속할 것인지 게이텍에 물었다. 키프가 그렇게 땅에 누워져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왜 키프가 게이타와 계약해야 하는지 이유를 묻게 되었다. 키로는 게이타 같은 사람과 계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게이타는 키프가 항상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해왔음을 깨닫고 그녀가 도망칠 수 있도록 싸움 의지를 키프에게 전달했다. 키로에게 탈출할 수 있도록 싸우는 기운을 불어넣었다. 그는 만약 경계하지 않고 경기를 계속한다면 이길 수 있을지 물었지만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서 경계하지 않고 경기를 계속했고 키프는 훨씬 더 빠르고 상대 남자를 완전히 지배했다. 그녀는 불타는 주먹을 날려 상대를 날려보냈다. 그 소녀는 둘에게 이것이 일반적으로 익시드라고 불리는 특별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이 기술은 이전에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사용한 것과는 다르다. 그들의 것은 저급 버전이었고 그들과 같은 수호자들은 원본 버전을 가지고 있었다. 버전, 이 기술은 수호자가 계약 파트너로부터 에너지를 받을 때 생성된다. 패트너, 키로는 그 일을 끝내고 싶어 했고 또 다른 익시드를 날리기 위해 돌진했다. 하지만 소녀는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키로를 튕겨내는 방패를 만들었다. 그들의 편도 이제 통합을 사용하여 진지하게 싸우고 있었다. 케이타는 이제 에너지가 바닥났지만 상대방은 자비를 보일 생각이 없었다. 그 남자는 많은 클론을 만들어 계속해서 키로를 공격했다. 그녀와 케이타는 멈추기 전에 모두 쓰러졌다. 그들은 단지 대화하고 싶었으며 이 싸움은 케이타의 적대적인 태도에 대한 자기 방어였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대화를 위해 케이타의 집으로 돌아갔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유럽 수호자 연합에서 왔다고 밝혔다. 그들은 여기 온 이유가 최근 일본의 에너지 불균형을 조사하기 위해서였고, 아카네가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단서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것의 이유는 어떤 시간 동안 보호자와의 접촉 때문일 수 있습니다. 케이타는 일본에서 이상 현상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물었고, 누군가 조사한 결과 8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과 이 사진이 유일한 단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희우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부하들이 모두 쓸모없어서 대신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케이타의 그룹은 그의 고향에서 찍힌 이 사진 속에서 그의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의 어머니인지 아니면 도플갱어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사진은 어머니의 죽기 6개월 전에 찍힌 것이므로 이제 모든 것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동맹은 여전히 이러한 이상 현상의 배후에 있는 주모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들, 시간이 됐으니 둘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케이타가 다시 공격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고, 그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케이타가 이제 키로와 함께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그의 누나 에이킨이 그들을 배웅했고, 필요한 경우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주었습니다.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돌아온 후 2명의 동맹 회원은 추가 조사를 결정하고 조직으로부터 더 명확한 정보를 받기 전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행동을 취하기 전에요. 키로는 케이타의 어머니 고향을 방문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형제가 사진에서 본 수호자에게 사냥하러 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호자에게 말이죠. 그녀는 그의 어머니에 대한 미스터리를 조사하려고도 했다. 케이타는 그녀가 그의 어머니의 고향에 가는 방법을 아는지 물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야 했기 때문이다. 키로는 거기로 수영해서 가려고 했지만 케이타는 그녀와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 에이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런 다음 키로는 목욕을 하러 갔고, 케이타는 미스터리의 조각들이 점차 맞춰지고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상황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 다음 우리는 희유를 위해 일하는 빨간머리 소녀를 만나게 된다. 그녀는 말기 환자인 남편을 살리기 위해 약을 구하고 있다. 희유는 그녀에게 키로를 데려오고 가능한 한 부드럽게 대하라고 원한다. 한편 케이타와 키로는 오키나와행 티켓을 예약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어머니 고향인 케이타는 돈을 받기 위해 예전 집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키로에게 아카네에게 오키나와 여행에 대해 알리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이 더 걱정하지 않기를 원했다. 그가 아파트를 나서자 빨간 머리의 소녀가 갑자기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자신을 미카미라고 소개하며 또 다른 수호자이지만 그녀의 임무는 키로를 데려가는 것이어서 키로를 넘겨주면 그를 혼자 두겠다고 말했다. 그가 거절하고 도망가려 하자 그녀가 그를 붙잡았다. 갑자기 그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키로는 케이타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느끼고 아파트를 뛰어나와 아카네과 부딪혔다. 아카네, 갑자기 케이타는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키로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카미는 키로가 케이타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로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가 이제 케이타가 납치당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두 연합원은 희유의 부하들이 숨어있는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들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라고 호출했습니다. 이동. 희유는 상관을 속이려는 디차이와 그의 보스 라이젠과 만났습니다. 세계의 지배자들과 경쟁하여 수호자 종족을 뛰어넘어라. 수호자들은 희유의 부하들 은신처를 처리하고 나서 그들이 에너지를 흡수한 수호자들의 시체들을 한 방에 쌓아놓은 것을 발견했다. 한 방에 그들은 또한 희유가 다른 수호자들의 에너지를 흡수한 장소를 발견했는데 그는 수호자들의 성지에서 훔친 돌을 이용해서 그랬다. 미카미는 케이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키로가 그가 약한 그릇이라면 왜 게타와 계약을 맺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자신의 도플갱어를 만났다. 그의 몸에는 에너지가 너무 적어서 그는 분명 죽을 것이다. 수호자가 약한 그릇과 계약을 맺으면 결과가 따른다. 그녀가 더 설명하기 전에 남편을 확인해야 했다. 키로는 위치를 찾아 혼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에이킨에게 케이타를 데리고 나오고 오키나와로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다. 미카미는 키로의 도착을 알아차리고
남편에게 밖이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우리는 남편이 나아지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는 미카미가 가져온 약을 전혀 먹지 않았다. 키로는 케이타가 안전하다는 것에 매우 기뻤지만 그가 약한 쌍둥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녀를 탓했다. 그녀는 두 사람 모두 여전히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성취하다. 그러나 미카미는 약한 쌍둥이와 계약하는 것은 금기라고 믿었다. 약한 쌍둥이는 기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싸우게 하는 것은 그들이 서서히 나이 들어 죽게 만들 뿐이었다. 미카미의 남편은 그때 앞으로 나와 자신이 약한 쌍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미카미와 계약한 사례라고 밝혔다. 그는 겨우 30세였지만 이렇게 나이 들었다. 30세였지만 이렇게 나이 들었다. 미카미는 케이타와 키로가 서로를 믿지 않는 것을 아쉬워했다. 미카미는 키로가 케이타를 싸움의 도구로만 봤기 때문에 고의로 케이타와 계약했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녀는 키로를 죽이고 케이타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미카미의 계약자는 그가 그녀를 도와주고 싶어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그는 전투에서 죽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제 미카미는 그의 힘을 사용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힘. 케이트에게 그가 정말로 키로가 죽기를 원하는지 물었다. 왜 그녀를 도와주지 않는 거냐고. 케이타는 눈앞에서 많은 죽음을 목격한 후에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키로를 믿기로 결심하고 그녀에게 자신의 힘을 넘기기로 했다. 미카미는 그러고 나서 남편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통합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함께 싸우자. 그녀가 달려들어 키로를 밀치며 뒤로 물러나게 했다. 양측은 계약자를 영향받지 않도록 싸움을 오래 끌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들의 계약자에게. 그러나 마카미가 키로를 때리고 연속 공격을 시작하려는 순간 그녀의 계약자는 이미 생명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다. 키로는 상황을 뒤집기 위한 단 한 차례의 타격을 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 막았다. 마카미가 양손을 들어올리자 키로는 방역을 위해 엑시드 공격을 시도했다. 하지만 마카미는 아직 넘어지지 않았고 주먹으로 키로를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녀의 계약자는 자신의 생명력을 소진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는 그녀에게 다른 두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들은 둘에게 마지막으로 함께 싸울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케이타의 그룹은 집으로 돌아왔고 키로는 에이키니, 오키나와에 함께 가게 되어 기뻐했다. 케이타는 여전히 망설였다. 싸우면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이 하유가 그의 은신처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곳이 약탈당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의 소중한 돌이 도난당했다. 그는 사람들을 보내어 약탈한 자들을 추적하게 했고 키로에게 그녀에게 손대는 사람은 자신 외에는 없도록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케이토의 그룹이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은 예상치 못하게 하유의 부하 2명에게 쫓기는 커플을 만났다. 세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 따라갔지만 잠시 쫓아간 후 여자가 넘어지자 남자는 달리는 것을 멈추고 싸우기로 결심했다. 키로는 이 남자가 혼자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 남자는 달려가 한 사람의 얼굴을 발로 차고 다른 사람에게 팔꿈치를 날렸다. 그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뒤로 점프해 한 사람의 얼굴을 차고 다시 점프하여 다른 사람을 가격했다. 여자는 그가 처음부터 싸웠어야 한다고 불평했다. 그때 키로는 그 남자를 야쿠모라고 부르며 그는 그녀를 공주로 알아보았다. 빠르게 지나갔다. 그녀는 부족의 공주였고 야쿠모가 이 모든 시간 동안 찾고 있었던 여자였다. 그 여자는 다른 자신들의 모든 에너지를 흡수한 리오나였다. 그녀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도시 최대 기업에 의해 납치당했습니다. 겉으로는 상점과 슈퍼마켓이지만 속으로는 그녀처럼 강화된 인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안으로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춘 호화로운 삶을 약속했지만 그녀는 도망쳤다. 매일 실험 대상이 되는 게 싫었기 때문이야. 도망치던 중 우연히 야쿠모에게 구조되었고 그 후에 그는 그와 계약했습니다. 야쿠모가 그렇게 강했던 이유는 그가 히우의 제자 중 최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케이타가 왜 그런 기업이 그런 인간을 개조하려고 했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 기업이 오키나와의 능력이 향상된 인간들을 여러 명 보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무언가를 위해서였고 야쿠모 또한 그 기업 회장이 라이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케이타는 이 레이젠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코우에게 설명해달라고 했지만 야쿠모는 코우가 시가미 C족의 수장, 가장 강력한 수호자 C족의 딸이라는 점을 고려해 케이타가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레이젠은 실제로 그녀의 형제였습니다. 희유가 아니었습니다. 공항에서 쿠로는 케이트에게 그녀와 그녀의 클랜이 성지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세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수호자들이 지켜보는 곳이었죠. 성지의 평범한 날에 그녀와 라이젠은 어머니에게 클랜의 미래를 예언하기 위해 꿈에 들어가시는 어머니의 의식에 데려가줬어요. 그들의 어머니는 이상한 꿈을 꾸셨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쿠로는 야쿠모에게서 오빠가 대부분의 클랜 구성원들을 학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오빠는 클랜 구성원들을 죽이고 여동생은 오빠에게 복수하려고 하다니 왜 이런 배경이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질까요? 쿠로가 오빠가 어머니를 성스러운 돌로 데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찾으러 달려갔다. 그녀는 부족권들의 시체를 보았고 도착했을 때 오빠는 이미 어머니를 죽인 상태였다. 라이젠은 이 세상을 바꾸고 균형을 무너뜨리겠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녀를 거기 남겨두고 천천히 죽게 만들었고 이제 그녀는 라이젠을 찾아가 그가 부족을 공격한 이유를 물어보고 싶어 한다. 그가 누구보다도 그것을 사랑했으니 놀랍게도 희유가 두 사람을 만나러 왔다. 쿠로에 따르면 그는 실험을 위해 인간들을 성지로 데려온 후 부족에서 추방당했다. 그는 이러한 실험을 통해 인공 수호자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고 주장했다. 수호자에게서 에너지를 추출하고 그것을 고급 인간에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희유는 쿠로가 케이타를 포기한다면 라이젠을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거부했고 그래서 그는 그녀를 밀쳐내고 케이타를 차버렸다. 그는 그녀가 케이타를 보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케이타가 통합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면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그는 케이타를 쿠로에 걸맞은 존재로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케이타는 여전히 통합을 사용하는 데 주저했고 그래서 희유는 그가 통합을 사용할 용기가 없는 약한 쌍둥이라는 것이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케이타는 두려움을 버리고 쿠로를 위해 자신의 힘을 풀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초월 공격을 가했지만 희유를 조금밖에 밀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방역했고 그때 리오나와 야쿠모가 도착했습니다. 둘 다 통합을 사용했고 야쿠모는 희유를 향해 돌진하며 주먹을 날렸습니다. 비록 방역에 성공했지만 희유는 나중에 그들과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통합을 위한 계약자를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희유는 나중에 자신의 부하를 만났는데 부하는 그들이 도망친 실험 대상의 위치를 찾았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희유가 이미 리오나를 찾았기 때문에 그 부하는 더 이상 쓸모가 없었고 제거되었습니다. 그를 제거했습니다. 케이타는 이제 쿠로에게 어느 정도 공감하며 그녀와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그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었다. 그들은 나중에 비행기에 탑승했고 케이타는 오랜만에 모친의 고향을 방문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카네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 케이타와 더 친밀해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케이타는 쿠로가 오해하지 않기를 원했다. 그러나 쿠로는 오직 음식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얼마 후 일행은 오키나와에 도착했지만 쿠로는 그곳의 에너지가 이상하게 높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제쳐두고 일행은 재빨리 차를 렌트하고 케이타의 집으로 향했다. 할아버지의 집. 가는 길에 쿠로는 바다를 열심히 바라보았지만 케이타는 어린 시절에 바다를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지루하다고 말했다. 한참 여행한 후 그들은 작은 마을에 도착해 케이타의 할아버지 집을 찾았다. 그는 할아버지를 찾으러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를 찾을 수 없어 뒷마당을 확인했다.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셨지만 여전히 꾸준히 무술을 연습하여 나는 70세가 넘었고 누구도 두렵지 않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케이는 할아버지에게 이 사진이 찍혔을 때 어머니가 여기 왔었는지 물어보려고 사진을 꺼냈지만 확신이 없었다. 게다가 구로가 쌍둥이에 대해 언급했을 때 할아버지는 궁금해졌다. 그녀가 설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케이가 방해했다. 할아버지는 그가 아직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기로 했다. 그날 저녁 그는 손자에게 대접하기 위해 호화로운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아카네를 초대해 술을 마시자고 했지만
그녀는 술을 마시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녀는 한잔하기로 결심했고 더 마시고 싶다고 계속 요청하다가 술에 취한 것도 모르게 되었다. 케이타는 쿠로를 초대해 밖으로 나가 별을 보자고 했다. 그녀는 케이타가 이전보다 더 편안해진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케이타의 그룹은 해변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날 오후 돌아오는 길에 그룹은 예기치 않게 2명의 섬 경비원과 마주쳤다. 그들은 케이타의 그룹이 성스러운 돌을 훔치러 온 다른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설명하려고 했지만 두 경비원은 듣지 않고 공격해왔다. 쿠로는 방어하려고 했지만 이 두 사람은 매우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케이타가 합체하려고 했을 때 그중 한 명이 밧줄로 그를 묶고 전봇대에 매달아 합체를 방해했다. 그 순간 그는 동맹의 소녀가 가르쳐준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파트너를 도와 싸울 방법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케이타의 주머니에 있던 그녀가 준 반지가 갑자기 힘을 발휘하며 그가 밧줄에서 탈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이후 검은색 존재와 합쳐 싸웠다. 그녀는 이제 두 사람보다 더 빨라서 둘 다 성공적으로 물리쳤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주먹을 날리고 그들이 여전히 싸우고 싶은지 물었다. 두 사람은 패배를 받아들이고 신성한 돌을 지키지 못한 것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대체는 기업이 데려온 고위 인사들에게 그들의 임무를 알렸습니다. 성스러운 돌을 파괴하여 세상의 균형을 유지하는 에너지 흐름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레이젠과 이 기업은 이러한 균형이 사회를 부패하게 만들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고위 인사들과 그 수호자들만 살 수 있는 곳으로 재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섬에서 성스러운 돌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섬 전체에 에너지를 퍼뜨리고 돌이 반응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키타의 그룹은 두 소녀로부터 7년 전에 무엇인가 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간 오류로 인해 추가된 줄입니다. 시간 오류로 인해 추가된 줄입니다. 성스러운 땅을 공격하고 석조를 파괴하러 온 무리가 왔습니다. 그들의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이 무리에게 학살당했고 오직 이 2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생존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성석을 지키려 했고 케이타 일행은 직접 그 돌과 관련하여 아무런 의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섬이 위협받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거기에 현재 이 섬의 매우 큰 에너지원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스러운 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기로 했다. 왼쪽에 한편 디차이는 케이타가 섬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와 재회할 하루, 이동안 히유는 그의 계약자를 오키나와로 데려왔고 그는 또한 쿠로를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다. 한편 케이타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쿠로의 형이 고위 인사를 만들고 싶어하는 이유를 몰랐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 같은 약한 존재가 세상을 구할 힘이 있을지 여부였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카네에게 잠자리에 들라고 했지만 그녀는 잠꼬대를 하며 그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 이야기했다. 한편 라이제는 유키에게 오키나와로 여행을 간다고 알렸다. 그리고 그는 곧 유키의 복사본을 찾아 처리하고 그녀를 고위 인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때서야 그녀의 아버지가 회사의 유산을 그녀에게 넘길 것이다. 라이제는 그들이 자신을 찾으러 오는 손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호자 연합이 라이제를 찾기 위해 회사에 왔다. 그 소녀는 야쿠모가 과거의 관계 때문에 라이제에게 관대하게 대하지 않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들이 들어서자마자 적들에게 둘러싸였다. 하지만 이 연합은 강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주요 인물들이 먼저 떠나도록 뒤에 남았다. 그들은 나중에 라이지를 만났고 이제 우리는 흰머리의 아저씨가 스테이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소녀는 추방자입니다. 라이젠은 그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고 야쿠모는 라이젠이 클랜에 저지른 잔인한 행동에 대한 답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해도 슈타이너는 라이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라이젠이 왜 이 조직에 가입하여 많은 고위 인사들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싶어 했지만 라이젠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라이젠은 단순히 세상을 재건하고 싶다고 믿었지만 그 세계의 신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슈타이너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고 모두가 라이젠의 엄청난 힘을 슈타이너가 먼저 공격했을 때 라이젠은 주로 회피에 집중하고
그룹 전체에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다. 그 후 그는 떠나고 자신의 부하들이 여기서 나머지를 정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라이젠이 막 떠났을 때 부하들은 슈타이너의 그룹이 여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왜냐하면 엑자일이 자신의 힘으로 공격을 막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속하게 라이젠을 추격했지만 그가 이미 헬리콥터에 탑승하고 떠나버린 후였다. 한편 우리는 다시 다이차이를 만난다. 그는 사실 케이타의 오래된 친구였고 세상에서 더블갱거의 원리를 이해한 직후 라이젠을 찾아갔다. 케이타의 어머니가 죽는 것을 목격하며 다이차이는 이 기업 시스템에 침투하려고 시도했고 라젠이 이끄는 기업이 비밀리에 도플갱어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위급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요. 다이차이가 라젠을 찾은 이유는 그가 약한 존재인지 강한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약한 존재인지. 라젠은 자신이 케이타처럼 약한 존재라고 말했지만 다이차이는 여전히 자신의 더 강한 자아를 죽임으로써 살아남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라젠도 그렇게 되기를 바랐고 모든 것이 성공하면 다이차이가 계속 자신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성공하기를. 다음날 아침 쿠로는 케이타의 할아버지에게 무술을 배우고 있었다. 반면 케이타는 몰래 해변에 가서 할아버지의 무술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반지가 빛났다. 그는 어머니의 도플갱어를 만났고 그녀도 자신이 그를 만난 적이 있다고 인식했다. 그녀는 그것을 인정했다. 그는 그녀가 사진 속 인물인지 물었고 그녀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그날 그녀는 이 섬의 수호자와 싸우기 위해 여기로 데려왔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으로 그의 어머니가 죽게 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고 이 도플갱어 규칙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불행을 겪어야 한다는 것에 실망했다. 한편 섬에 남은 2명의 수호자 소녀들은 고민하고 있었다. 구로의 그룹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예상치 못하게 그들은 여전히 운 좋게도 살아있는 부족의 지인을 만났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람이 그들 둘을 처리하기 위해 돌아온 배신자라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다. 구로는 케이타가 돌아오지 않자 그를 찾으러 나섰고 그의 친구가 납치되었다고 보고하러 온 빨간 머리의 수호 소녀를 만났다. 그때 희유가 구로 앞에 나타났고 빨간 머리 소녀는 그를 자신의 부족을 전멸시킨 사람으로 알아보았다. 하지만 그녀가 앞으로 돌진하자 희유는 그녀를 그 자리에서 차내렸다. 구로를 잡았다. 그는 그녀의 케이타가 지금쯤은 시체가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타 어머니의 도플갱거는 이제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며 그의 몸에서 에너지를 빨아들였다. 희유는 구로를 통제하기 위해 동굴로 데려갔다. 에너지가 고갈된 것처럼 보였던 케이타는 구로의 모습을 보자 갑자기 일어섰다. 도플갱어 소녀는 그가 구로에게 가기 전에 자신을 넘어야 한다고 원했다. 그래서 그는 반지를 높이 들고 그녀에게 공격을 퍼부었다. 그녀는 패배했고 케이타는 그냥 떠났다. 쿠로는 희유와 싸우기 시작했지만 석주에 부딪혔다. 그는 이곳이 성지가 아니니 아무도 그녀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태가 그들을 찾아냈고 쿠로에게 희유와 싸울 힘을 주었다. 쿠로가 경태에게 달려갔지만 희유가 막아섰고 그녀는 계속해서 싸워야 했다. 빨간머리 소녀는 이제 깨어나 빠르게 친구를 구하러 달려갔다. 할아버지와 아카네는 빨리 그녀를 찾기 위해 달려가야 했다. 한편 검은머리 소녀는 라이젠과 마주쳤고 그는 이 섬에서 성도를 얻을 방법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검은머리 소녀는 저항할 필요가 없었다. 그가 필요한 열쇠가 이제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하며 그녀였다. 쿠로는 희유를 가능한 한 빨리 끝내는 방법을 찾아야 했고 케이타가 먼저 쓰러질 것이다. 하지만 희유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엑시드를 쓸 기회를 찾을 수 없었다. 계속 움직였다. 케이타는 쿠로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반지를 바라보며 할 수 있을지 자문했다. 그는 희유를 기습하려고 했지만 그 도플갱어 소녀가 희유에게 경고해 주어 그가 회피하도록 도왔다. 케이타는 이제 그녀의 이름이 시노부라는 것을 알았고 그녀가 희유의 계약자였다. 그 후 머지드와 희유는 쿠로에게 그의 엑시드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다. 그는 여러 개의 물총알을 만들어 쿠로에게 쏘았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물을 얼음으로 변환하여 얼음창을 발사할 수도 있었다. 쿠로에게 그녀는 모든 것을 피할 수 없었고 돌 기둥에 꽂혔다. 그 후 그녀는 케이타의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희유는 이제 두 사람에게
시노부가 단지 약한 도플갱어일 뿐이며 케이타의 어머니가 가장 강력한 도플갱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노부는 그녀의 어머니를 죽여서 고위직 인물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녀의 경우는 특별하게 간주되었고 이 특별한 경우는 허용되었다. 신노부는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빨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 디차이는 에이킨을 만나러 회사로 초대하기 위해 찾아왔다. 디차이가 에이킨을 초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키타도 거기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히유는 특별한 경우인 신노부처럼 주변에서 흡수한 에너지를 이용해 합체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밝혔다.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말이다. 그렇게 해서 히유는 자신의 파트너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무제한으로 합체할 수 있었다. 그는 또한 크로에게 자신의 엑세드가 모든 종류의 액체를 제어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액체 말이다. 그래서 그는 크로의 몸속에 있는 피를 얼리거나 폭발시키는 것처럼 할 수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크로를 고문했다. 케이타는 이제 시노부가 얼마나 불행한지 불평하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가 그의 어머니의 행복한 삶을 부러워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그의 어머니에게서 힘과 운을 빼앗으려 했다. 지금처럼.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행복도 보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주먹으로 밀쳐내고 쿠로가 통합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제공했다. 시노부는 케이텍에 그의 작은 힘으로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물었고 그는 알아보려 했다. 그 후 쿠로는 초월을 활성화하고 히유에게로 이동했다. 그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고 싶었고 그녀의 공격을 온전히 받아보곤 놀랐다. 쿠로의 강력한 펀치에 의해 멀리 날아갔다. 케이타는 쿠로가 전력을 다해 공격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주려고 했다. 공격! 그리고 쿠로는 케이타가 이 기술을 언제 익혔는지 전혀 몰랐다. 케이타는 이제 시노부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인생이 자신에게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불평하며 죽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죽고 싶지 않다. 케이타는 이제 시노부처럼 되는 것이 약한 도플갱어가 존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그는 이 세상의 원칙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왔을 때 더욱 싫어했다. 불행을 가져온 세상의 원칙이 더욱 싫었다. 신노부를 동굴에서 데리고 나온 키타는 드에차이를 만났다. 키타는 즉시 드에차이를 알아보았지만 갑자기 피를 토하며 의식을 잃었다. 케이타는 나중에 데이차이의 집에서 깨어났다. 그는 전에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이름을 바꿔 일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데이차이는 케이타가 약한 도플갱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바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케이타가 현재 상황을 해결하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했습니다. 살아가는 것. 그러나 드에차이는 키텍에 라이젠을 돕도록 요청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키텍에 협력하도록 요청했다. 그가 라이젠과 싸울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데이차이는 케이텍에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가 이 세계의 도플갱어 원리를 발견했을 때 라이젠의 회사에 찾아가서 라이젠에게 채용되었다. 동시에 그의 도플갱어 중 한 명이 사고로 죽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그 도플갱어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했다. 데이차이는 원래 라이젠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려 했지만 라이젠이 도플갱어 원리를 이용해 세상을 조종하려 하자 그는 그와 맞서 싸우고 싶어졌다. 데이차이는 도플갱어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인간은 더 이상 수호자에게 감독을 받지 않아야 했다. 이제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시간이었다. 몇 년 전 데이차이는 항상 학업에서 우수했지만 그 때문에 그는 주변 사람들과 격리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종종 솔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데이차이에 짜증을 냈다. 케이타는 항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지만 데이차이는 그를 위선자로 보았고 데이차이는 케이타가 항상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지만 누구와도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들은 나중에 서로를 찾고 친구가 되었다. 케이타는 데이차이가 누구와도 가까워지기를 꺼리는 이유가 그가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는 반면 케이타는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않았는데 그와 가까워진 사람은 죽게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친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데이차이는 운명에 맞설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케이타가 데이차이의 갑작스러운 실종에 대해 들었을 때 그는 그 저주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차이는 케이타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는 케이타의 남은 존재들의 위치를 찾아 그를 도와 약한 복제인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도와줄 수 있었죠. 그때 케이타는 생각할 시간을 가졌고 쿠로는 데이차이를 만나 라이젠의 위치에 대해 물어보러 갔습니다. 그녀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킨 수녀가 케이타가 계속 위험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엿들었다. 쿠로는 더 이상 케이타를 연루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혼자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케이타는 나중에 쿠로를 끝까지 도와주기로 결정했다. 그는 쿠로에 대해 데이차이에게 물어보러 갔고 그녀가 먼저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녀를 쫓아가야 했다. 쿠로는 다시 빨간머리 소녀를 만났다. 두 사람은 검은머리 소녀를 찾으려 할 때 갑자기 빨간머리 소녀가 그녀의 친구가 죽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섬 부족의 배신자는 검은머리 소녀의 피를 사용하여 그것에 담갔다. 물과 함께 놀랍게도 바다의 섬이 나타났습니다. 에이킨 자매는 케이터를 쫓아가며 그의 감정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며 라이젠은 이제 그 섬으로 향하고 있었고 쿠로와 붉은머리 소녀는 켄타를 만나 그가 그녀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쿠로를 도와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데이차이는 에이킨 자매에게 그의 집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또한 약한 도플갱어였고 그녀의 본체는 기업 회장의 딸 유키였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데이차이는 갑자기 유키를 호출했습니다. 쿠로와 케이터는 이제 성스러운 돌에서 라이젠과 공식적으로 만났습니다. 장소, 쿠로는 라이젠을 물리치기로 결심했지만 그녀의 파트너가 단지 약한 존재일 때 쿠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물었다. 형이 그냥 이야기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녀는 즉시 케이타와 합체하여 싸우기로 했다. 쿠로는 초과 공격을 감행했지만 라이젠은 그녀가 자신의 여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쿠로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완전히 무용지물이었다. 잠시 싸운 후 라이젠은 케이타가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라이젠은 곧 쿠로의 약점을 포착하고 케이타가 방역할 준비를 하려 했다. 링에서 쿠로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을 쏘았다. 하지만 라이젠은 그가 아직 너무 미숙하다고 선언하며 쿠로를 밀쳐냈다. 케이타는 쿠로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주고 싶었지만 그의 몸은 정말로 한계에 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타는 쿠로를 돕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교환하고 싶어 했다. 라이젠은 케이타가 진정한 계약자임을 인정해야 했고 그들을 함께 죽게 하여 둘을 존중할 것이다. 여기서 함께 죽게 하여 하지만 그 직후 야쿠모가 케이타의 그룹을 보호하기 위해 도착했다. 스타이너와 다른 이들도 곧 도착했다. 엑셀은 쿠로에게 빨리 떠나고 이곳을 그들에게 맡기라고 원했다. 야쿠모와 리오나는 쿠로와 함께 케이타를 치료하러 가기 위해 떠났다. 너무 늦기 전에 늦었다. 슈타이너와 엑셀은 싸우기 위해 합쳐지기 시작했다. 슈타이너가 공격을 위해 돌진했을 때 라이젠은 파트너가 없었지만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라이젠은 속도에서는 더 강했지만 그의 펀치 힘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가짜 공격을 하여 라이젠을 방역하도록 유도한 다음 뒤로 돌아서 그를 가격했다. 그러나 슈타이너가 그를 마무리 지으려 할 때 라이젠은 단지 한 손으로 그의 공격을 막았다. 그 후 라이젠은 전장으로 돌아가 싸움을 계속했다. 쿠로의 그룹이 섬을 떠나려고 했지만 라이젠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야쿠모와 리오나가 합체하여 그들을 상대하기 시작했다. 한편 슈타이너는 이제 엑시드를 사용해 자신을 5명으로 나누어 끊임없이 공격하며 라이젠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5명의 자신으로부터 동시에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라이젠은 심하게 패배했다. 그는 그들 사이의 차이점은 자신에게는 활용할 파트너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라젠은 그렇지 않았지만 라이젠은 여전히 완전히 패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다시 싸우러 돌아가다 라이젠은 회사에서 사용했던 기술을 다시 사용해 그들을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엑시드가 방패를 사용해 이를 막았다. 그러나 라이젠은 그 엄청난 기술을 계속해서 발휘하며 엑시드가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궁금해하게 만들었다. 라이젠은 엑시드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갔지만 바로 그 직후에 슈타이너가 돌진했다. 둘은 서로의 힘에 의해 날아갔다.
야쿠모의 일행은 이제 라이젠의 부하들을 처리했지만 그 직후에 슈타이너의 클론 중 하나가 엑시드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야쿠모는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걱정하며 그래서 의도적으로 엑시드를 구출했다. 슈타이너는 이제 패배했지만 라이젠과의 싸움을 후회하지 않았고 라이젠은 이번 전투로 인해 슈타이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이젠은 신성한 돌을 파괴하기 위해 손을 집어넣었지만 그 힘이 방출되자마자 놀랍게도 라이젠은 빛의 창에 찔렸다. 그 창을 던진 자는 섬을 배신한 것 같은 라이제였다. 부조. 사실 레이겐은 데이차이와 계약을 맺었고 두 사람은 비밀리에 라이젠을 배신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 순간에 배신당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데이차이는 신성한 돌이 깨졌을 때 라이젠과 싸울 해결책을 찾았다고 밝혔다. 그것은 라이젠의 뜻에 따라 세상을 변화시킬 포털을 생성할 것이며 그 포털을 닫으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원은 그가 필요한 것은 라이젠 자신이었다. 라이젠은 그 포탈에 빨려 들어가겠지만 그는 여전히 데이차이가 이 세상에 눈이 멀어져 있으며 그를 제거하는 것이 데이차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큰 폭발이 발생하여 섬 한가운데에 블랙홀이 생겼다. 섬의 중앙에 6개월이 지났고 라이젠의 예측대로 세상은 이제 더욱 악화되었다. 쿠로는 이제 전투의 목적을 잃고 무의미하게 방황하고 있었다. 데이차이는 계속해서 더 많은 고위 인간을 만들어냈지만 일본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적당한 수준에서 세계의 선도적인 위치, 수호자 동맹도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데이차이와 협력해야 했다. 평화. 데이차이는 여전히 의장님의 딸 유키와 문제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약한 도플갱어라는 것을 모르고 여전히 자신의 위치에 대해 망상이 있었다. 아이킨 자매는 여전히 케이타와 연락할 수 없었다. 데이차이는 그녀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러 왔다. 데이차이는 아이킨을 여기서 붙잡으려 했고 그녀가 어디 가지 못하게 하며 아직 케이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케이타에게 전해 동시에 데이차이는 에이킨에게 라이젠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는 것을 숨겼다. 그는 나중에 유키와 함께 파티에 참석했으며 유키는 이제 라이젠이 그리워졌다. 한편 스타이너 팀의 전 멤버들과 야쿠모는 함께 작업했다. 그들은 모두 데이차이의 시선에서 벗어난 비밀 장소에 숨어 있었고 원래는 아카네를 찾기 위해 그 기업을 공격할 계획이었지만 상관에게 저지당했다. 쿠로는 지금 여기로 돌아와 케이타를 방문했으며 그녀는 여전히 케이타를 도우려고 아카네를 찾고 있었다. 케이타의 할아버지도 그를 돌보기 위해 여기 있었고 쿠로는 자신이 그의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케이타가 지금까지 혼수 상태에 있었던 이유와 깨어나지 않은 이유, 슈타이너 팀은 유럽으로 돌아가는 대신 일본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 즉 대기업을 처리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그들은 슈타이너의 마지막 소원을 이어가고 주인공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끝까지. 하지만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갑자기 그들의 위치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적들이 이곳에 와서 그 그룹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대기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리하는 목적 외에도 그들은 데이차이를 위해 케이타를 찾고자 했습니다. 케이타를 찾고자 했습니다. 쿠로는 이제 빠르게 케이타의 위치로 달려가야 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싸우도록 남겨두어야 했다. 적도 쿠로를 따라가기 위해 적은 수의 인원만 보내야 했다. 그녀는 길을 막는 사람들을 하나씩 제압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이 사람들이 대부분 서서 기다리는지였다. 맞아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요아쿠모는 이제 강력한 상대를 만났다. 리오나는 자비롭지 않았기에 요아쿠모에게 상대방이 죽을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최대한의 힘으로 싸우라고 말했다. 상대방이 죽을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최대한의 힘으로 싸우라고 말했다. 이 시점에서 쿠로는 드디어 케이타의 방까지 달려갔지만 고위급 인사 2명에게 방해받았다. 고위급 인사들의 베르나르트, 슈타이너의 부하, 적이 이전에 엑셀과 같이 마법 방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 적은 이제 쿠로를 제압하고 케이타를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쿠로는 이미 그녀를 도와주기 위해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케이타를 보호할 결심을 했다. 그녀는 케이타가 있는 곳으로 던져졌고
놀랍게도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계속 사용해 싸우길 원한다는 목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더 다치게 할까 두려웠다. 그러나 케이타는 도망치기만 하던 자신에게 세상의 진정한 본질을 보도록 도와준 쿠로에게 감사했다. 그녀는 벽에 던져지고 세 개의 벽을 뚫고 주먹을 맞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일어설 수 있었고 적에게 초과 공격을 가할 수 있었다. 적이 방패를 사용하려고 할 때 그녀는 연속으로 여러 번 초과 공격을 가했다. 그로 인해 방패는 빠르게 부서졌고 적은 그 직후에 전면적인 충격을 받았다. 즉시 큰 피해를 입었다. 쿠로는 이후 야쿠모의 위치로 달려가 그의 그룹을 도와주었다. 케이타가 의식을 되찾는 모습을 보고 모두의 사기가 높아졌고 그들은 모든 힘을 다해 적의 방패를 부수고 초과 공격으로 적을 처치했다. 모든 적이 패배했고 케이타는 이제야 자신이 그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동안 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그는 쿠로에게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고 이제 그녀는 기타의 힘으로 누구든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그룹 회장은 자녀들에게 자신이 유키와 결혼한 후 데이차이에게 부회장직을 넘길 것이다. 그의 자식들은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직위를 그들 중 한 명에게 넘기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차이는 혼인을 통해 그의 아들이 될 것이므로 그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차이는 케이타가 의식을 회복하고 사라졌다는 소식을 곧 접하게 되었다. 그룹과 함께 있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디차이는 기타가 계속 싸우기로 선택한 것 같았고 그들이 함께 싸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곧 다시 만날 거야. 케이타의 그룹은 현재 버려진 지역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들은 곧 기업 사람들에게 발견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케이타는 데이차이를 믿었던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느꼈고 그 결과 그의 여동생 에이카인이 데이차리의 손에 있게 되었다. 쿠로는 나중에 야쿠모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며 그녀가 성지에서 떠난 이유를 물었고 이제 라이젠이 죽기 전에 필요한 답을 얻지 못했다. 이 거짓 평화는 세상이 불균형하고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적어도 그녀는 케이타와 에이카인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이제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완전히 성취했다. 그동안 에이카인은 이 방에 얼마나 더 있어야 할지 궁금해했다. 이 시간 동안 유키는 라이젠 없이 길을 잃은 듯한 기분에 대해 한탄하고 있었다. 예기치 않게 그녀의 언니가 데이차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다고 알려주며 유키는 단지 약한 그릇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언니가 유키의 본체의 위치를 찾았기 때문이다. 가족의 모든 형제자매가 유키를 지지하여 그 기업이 데이차이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것이다. 그날 밤 유키는 언니와 만나서 그들의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데이차이는 대신 나타났다. 그는 이미 자매의 음모를 눈치채고 그들보다 먼저 움직였고 데이차이는 그녀의 가족이 여전히 매우 영리하다는 것에 기뻐했다. 데이차이는 유키가 항상 남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직접 말해야 했다.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심지어 항상 신뢰했던 라이젠조차도 그녀를 단지 이용했을 뿐이었다. 그래서 데이차이는 그녀에게 정해진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결말을 만들고 싶은지를 직접 물었다. 한편 케이타는 대답을 얻기 위해 데이차이를 찾기로 계획했지만 모두가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베르나르트가 그들을 찾아와서 데이차이가 새로운 부회장을 환영하는 파티를 열 예정이라고 알렸고 그들은 그 파티 중에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파티는 나중에 열렸고 연합의 수장도 참석했다. 데이차이는 유키에게 기분이 좋지 않다면 떠나도 된다고 말했는데 거기 있는 누구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받겠지만 사실이었다. 케이타의 친구 리사의 도플갱어가 파티에 약한 도플갱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유키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 젊은 여성이 실제로 약한 도플갱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유키는 더욱 마음이 아프고 떠나게 되었다. 그 당시 케이타의 그룹은 이 회사를 침투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은 층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상치 못하게 엘리베이터 밖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팀과 마주쳤지만 그들은 베르나르트가 준비한 동료들이었다. 그때 데이차이가 나서서 말했는데 비록 그들이 고위직이라고 해도
약자의 희생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이 현재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 덕분이었기에. 위치, 가방에서 총을 발견하고 자신의 결말을 쓰려던 유키는 갑자기 케이타가 데이차이에 맞서기 위해 파티로 돌진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비록 자신이 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운명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데이차이가 이용하고 있는 이원성의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유키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고 그녀는 자살하려는 의도를 포기했다. 그때 건물 전체가 연속적인 폭발을 경험했고 손님들은 파티에서 하나씩 도망쳤다. 동맹의 수장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급히 달려갔고 베르나르트의 그룹과 마주쳤다. 그는 베르나르트와 그의 팀을 처리하기 위해 군인들을 호출했지만 베르나르트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케이타는 데이차이에게 그의 여동생의 위치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대답을 거부했다. 갑자기 누군가가 15층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고하러 들어왔고 케이타는 그곳이 데이차이가 그의 여동생 에이킨을 붙잡고 있는 곳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데이차이는 레가를 쿠로와 케이타의 앞에 세웠고 레가가 라이젠을 물리친 사람임을 드러냈다. 케이타는 쿠로와 합체할 것을 요청했지만 그녀는 주저했고 결국 케이타가 주도권을 잡아야 했다. 두 사람은 합체하여 공격을 감행했다. 한편 야쿠모와 리오나는 케이텍에 도달하기 위해 여전히 길을 개척하고 있었고 베르나르트는 그의 상대들에 대해 명백한 우위를 보이고 있었다. 다른 쪽으로 야쿠모는 의외로 이상한 방에 도착했다. 크로가 렉에게 싸우려는 기미를 보이자 케이타는 적극적으로 크로에게 엑시드를 사용하라고 말했지만 레가는 그것을 가로채고 크로를 차버렸다. 그때 베르나르트가 달려오던 그를 막아섰고 둘을 모두 도망치게 했다. 유키는 이제 총을 들고 아카네를 찾기 위해 그 방에 도착했다. 그녀는 디차이가 에이킨에게 자신이 약한 존재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사실은 그것과 반대였다는 것을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에이킨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생각했다. 운명.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기적이 되어 에이킨을 죽여가며 계속 살고 싶어 했다. 비록 그것이 이 세계의 법과 어긋나더라도 야쿠모는 예상치 못하게 지인인 신라를 만났고 데이차이는 유키를 막기 위해 문을 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유키가 반가쇠를 당기려 할 때 그녀는 아카네의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평등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아카네가 주체적인 존재였지만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은 약한 존재였기에 유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말을 듣고 유키는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갑자기 반가쇠를 당길 수 없었다. 아카네를 죽여야 평화롭게 살 수 있다. 그 순간 데이차이가 들어와 유키의 총을 빼앗고 그녀를 때렸다. 그는 유키가 그녀의 주요 존재와 만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와주었고 그녀의 죽음을 방지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쨌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녀는 데이차이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는 그녀를 제거하기로 결심했고 그녀의 가족을 잘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카네가 유키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가 데이차이를 멈추게 했다. 그 사이 쿠로와 케이타는 야쿠모의 위치에 도착했다. 쿠로는 신라를 다시 보게 되어 놀랐다. 그는 이전에 라이신에 가까운 보좌관이었지만 이제는 라이신의 실종 이후 데이차이에서 일하고 있었다. 케이타는 이웃에 살던 소녀의 주체와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바로 그의 옆집에 살고 있었다. 합체한 후 신라는 앞으로 돌진하며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쿠로를 가격했다. 쿠로는 방역하기 위해 케이타로부터 힘을 받아야 했지만 그것은 완전히 무용지물이었다. 신라는 쿠로를 붙잡고 로크리의 기본 연꽃 기술을 사용하여 그녀를 머리부터 땅에 부딪히게 했다. 리오나는 케이텍의 위에 있는 소녀가 막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주었고 그는 필요할 것이다. 이길 가능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는 자신의 힘을 쿠로에게 전달했지만 그녀가 엑시드를 사용하려는 바로 그 순간 그녀의 공격은 갑자기 완전히 무효화되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신라는 그녀가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계속 공격을 이어갔다. 이 순간 데이차이는 아카네에게 비켜나라고 요청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죽을 운명인 사람에게 연민을 느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유키를 대신해 죽고 싶지 않다면 그 사이
야쿠모는 이제 쿠로가 케이타의 힘을 사용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녀의 마음은 사용하고 싶어 하지만 그녀의 감정이 그것을 거부하여 제대로 결합하는 것을 막고 있다. 야쿠모는 먼저 공격해야 했고 케이는 쿠로의 감정을 조정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지금 당장.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야쿠모를 도와야 했기에 그는 반지를 사용해 신라를 향해 발사했다. 신라는 자신이 빗나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의도적으로 천장을 쏴서 그것이 그에게 떨어지게 했다. 우연히도 천장은 데이차이와 두 소녀가 서 있던 곳이었다. 쿠로는 그녀의 개와 재회했고 케이는 다시 아칸의 수녀를 만났다. 그는 또한 유키와 마주쳤고 그녀가 아칸의 수녀를 감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루고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디차이의 사람들이 도착했어. 그녀는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설 헬리콥터를 제공했어. 베르나드와 그의 동료들은 디차이의 사람들에게 매복당해 패배했고 레이카는 도망쳤다. 케이타의 그룹은 유키와 아카네가 헬리콥터에 탑승한 후 뒤처지기 시작했다. 야쿠모가 부상당해서 더 뒤처졌고 그 후 레이카가 야쿠모의 길을 차단하는 기술을 사용했다. 케이타는 아카네를 유키에게 넘겨주고 둘 다 앞으로 가라고 말했다. 불만스러워했지만 유키는 떠날 수밖에 없었다. 아카네는 나중에 케이타의 안전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멀리 가지 못했을 때 헬리콥터가 고장나면서 둘 다 강으로 떨어졌다. 유키는 자신의 운명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헬리콥터와 함께 가라앉았다. 한편 케이타는 이제 데이차에 의해 그의 하나의 화신과 만나야 했다. 데이차이는 그에게 선택을 주었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죽거나 여기서 그의 주 화신을 죽여 특별한 경우가 되거나. 케이타는 잠시 주저했지만 여전히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밟으며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러고 나서 쿠로와 다시 결합하기로 결정했다. 그녀 또한 감정을 조정하고 쿠로로부터 힘을 받기로 결정했다. 둘은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들의 상대는 신라였다. 야쿠모는 싸우고 싶어 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에 쿠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는 지지 않을 것이다. 쿠로는 공격을 위해 돌진했고 어떻게든 신라를 밀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는 둘이 공격력을 높이기 위해 한 점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공격할 때마다 에너지를 모으고 있었다. 쿠로와 신라는 계속해서 기술을 주고받았고 그러다 쿠로는 엑시드의 기회를 찾아 신라를 날려버렸다. 신라는 패배를 받아들였고 이제 레이카와 데이차이가 그들 둘과 맞설 차례였다. 케이타는 피곤한 기색을 보였지만 여전히 쿠로가 당열을 유지하길 원했다. 싸움 중 데이차이는 케이타가 완전히 패배했다고 확신했다. 쿠로는 레이카와 교전을 시작했고 케이타는 뒤에 남아 데이차이를 기습할 계획을 세웠지만 데이차이는 그의 공격을 막을 방패를 가지고 있었다. 그때 레이카는 익시드를 사용해 빛의 검을 만들어 쿠로를 공격했다. 비록 그녀가 막았지만 계속해서 밀려났고 궁지에 처하기 전에 그것을 튕겨냈다. 레이카는 다음에는 놓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데이차이는 케이타가 그들 사이의 차이를 깨달았다고 믿었다. 그때 케이타는 쿠로가 방역할 수 있도록 익시드를 사용하게 했다. 레이카도 다시 엑시드를 사용해 두 공격이 충돌했지만 검은 고양이가 다른 엑시드 공격을 레이켑에게 예상치 못하게 퍼부어 뒤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이제 케이타의 주 인격체가 점점 그의 힘을 소진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디차이가 케이타의 주 인격체를 여기로 데려오는 등 더럽게 싸웠지만 그건 케이타가 자신의 주 인격체를 죽이거나 죽거나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검은 고양이가 계속해서 맞아야 하는 것을 보면서 케이타가 선택하기 어려워졌지만 지금 그의 힘은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케이타는 여전히 검은 고양이가 일어나서 계속 싸우기를 원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이타의 에너지 고갈로 인해 카이타를 이 상태로 만든 쿠로를 데이차이가 비난했다. 카이타는 이제 에너지가 고갈되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그녀가 싸움을 계속하기를 바랐다. 갑자기 쿠로와 카이타의 손에 두 개의 표식이 연속으로 나타났고 힘이 차츰 그에게 돌아오기 시작했다. 데이차이는 충격을 받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심장 교환이 이제 완전히 적응한 것 같아 쿠로가 카이텍의 에너지를 나누어주고 새로운 에너지 순환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쿠로는 그 다음 데이차이의 모든 병사들을 상대하기 위해 달려갔다. 가이타의 진정한 모습은 탈출했지만 레이카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었다. 쿠로는 더 강력한 버전의 익시드를 사용하여 레이카의 익시드를 완전히 쳐냈다. 레이카는 쓰러져 사망했고 케이타는 자신이 이겼다고 믿었다. 데이차이의 이상은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았다. 이 시점에서 베르나르트도 적을 물리치고 쿠로의 그룹을 만나러 돌아왔다. 레이카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후 유키의 헬리콥터가 강에 추락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녀는 사망이 확인되었으며 아카네는 실종되었다. 이 순간 거리의 사람들은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지며 쓰러졌지만 케이타와 쿠로의 그룹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쿠로는 자신이 살았던 성지가 갑자기 도시 중앙에 나타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라이젠의 귀환 때문이었죠. 베르나르트는 이 상태가 그들의 수호자와 동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지 위로 대량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르나르트와 그의 동료들은 조사하러 나설 준비를 하였습니다. 쿠로와 야구모도 집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쿠로는 게이텍에 아칸의 언니를 찾는 일을 계속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다시 한번 운명과 마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빼놓을 수 없는 파트너를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룹은 성지에 발을 들여놓았고 그들은 산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정점. 하지만 이곳으로 돌아오는 것은 쿠로에게 어머니의 과거 일을 상기시켰다. 그 후 그룹은 함께 산을 올랐지만 밤이 되자 리오나는 야식으로 나갔고 쿠로는 누군가 수상한 사람이 그룹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깜짝 놀랐다. 케이타가 쿠로와 함께 갔지만 여동생 아카네가 걱정되었다. 다음날 아침 그룹이 계속 진행하던 중 뜻밖의 남이라는 소녀를 만났다. 그녀는 역사를 기록하러 왔다고 밝혔고 길에서 몇 가지 문제로 인해 더 일찍 도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남은 얼마 전 세상의 모든 성스러운 돌들이 파괴되었다고 전했다. 그로 인해 에너지가 이 도시에 갑자기 집중되었고 여기 남아있는 성스러운 돌 하나가 세상을 파괴할 만큼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었다. 고대부터 신들은 인간과 보호자들과 함께 공존하며 세상을 지켜왔다. 하지만 신들은 탐욕에 빠져 인간을 제거하고 싶어 했고 그로 인해 보호자와 인간은 연합하고 서로 계약을 맺어 그들과 싸워야 했다. 신들은 성스러운 돌에 봉인되었고 가장 강력한 것은 이 산 정상의 최고의 돌이었다. 봉인되기 전에 신들은 인간을 저주했으며 그로 인해 지금의 쌍둥이들의 운명이 형성되었다. 지금 이 순간 최고석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평평하게 만들 만큼의 힘을 가질 것이다. 갑자기 이락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이전에 미카미와 같은 클랜 출신이었다. 그도 최고석을 얻기 위해 여기 왔지만 비슷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말이다. 한편 베르나르트의 그룹은 라이젠과 마주쳤고 그들은 모두 라이젠이 슈타이너를 물리친 자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이 시점에서 이라기는 쿠로와 싸우기 위해 합체를 시작했지만 그의 동료는 그들의 힘을 사용해 두 사람을 중력으로 눌렀다. 이라기는 이 지역에서 싸우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남은 결과가 명확하다는 것을 알았고 야쿠모는 도와주고 싶어 했지만 남은 그를 전투에 방해하지 못하게 했다. 쿠로가 일어나려고 했을 때 이라기는 주먹을 날렸지만 그녀는 피했다. 이 중력 구역에서 아래로 내리치는 공격은 힘이 2배가 되기 때문에 그 힘은 엄청났다. 이라기는 쿠로에게 직접 또 다른 주먹을 날렸고 케이타는 이라기를 향해 쐈지만 그가 막았다. 케이타는 쿠로를 위로 날려보내고 아래로 내리치게 하기 위해 또 한 발을 쐈다. 이라기는 뒤로 밀려났지만 두 공격 모두 비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이어서 엑시드를 사용하고 손을 악마 형태로 변형시켜 공격했다. 쿠로는 극도로 강력한 공격을 간신히 피했지만 케이타는 바로 이라기의 파트너를 겨냥해 중력을 방해하는 필드를 무너뜨렸다. 그 성가신 능력이 없어진 덕분에 쿠로는 빠르게 전력의 엑시드 공격을 시작해 이라기를 날려버렸다. 그는 패배했고 쿠로가 라이젠과 함께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고 믿었다. 최고의 돌의 힘, 쿠로는 놀랐다. 정말로 그녀의 형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녀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부터 라이젠의 힘을 감지했듯이 라이젠은 이제 모든 것을 물리쳤다. 베르나르트 동료들 중에서 베르나르트는 한 번의 공격으로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하고 라이젠을 들어올리기 위해 돌진했다. 계속되는 고속 공격. 하지만 그는 충분한 힘을 갖추지 못하고 레이젠의 손바닥 공격에 밀려났다. 공격. 그는 속도를 이용해 회피하려 했지만 레이젠은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여 모든 공격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회피할 수 없었다. 쿠로는 이제 형이 돌아왔다는 것을 확신했다. 야쿠모는 레이젠이 최고의 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게이타는 그들이 레이젠을 완전히 이길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했다. 완전히 이길 수 있는지. 한편 미카미는 엑셀과 다시 만나 새로운 계약을 맺고 레이젠을 제거하기로 했다. 계속해서 그들은 이제 성지에 도착하여 마지막 임무를 시작하려 했다. 이때 쿠로는 생각에 잠겨 너무 빨리 걸었고 케이타는 그녀에게 속도를 줄이고 야쿠모를 기다리라고 요청해야 했다. 남은 야쿠모가 쿠로를 지체시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리오나는 남이 거의 쓸모없다고 바깥에서 지켜보는 것만 했다고 제안했다. 갑자기 그룹은 앞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쿠로는 보호자의 힘을 느꼈고 케이타는 싸움을 피하고 싶어 했지만 이것이 그들이 나아갈 유일한 길이었다. 더 걸어가자 쿠로는 누군가가 앞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야쿠모와 리오나는 뒤에 남아 휴식을 취했다. 리오나는 야쿠모를 위해 음식을 꺼내놓았지만 남이 음식을 요청하자 리오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싶지 않았다. 남은 야쿠모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일부러 음식을 가져갔고 그로 인해 리오나는 그녀를 도둑이라고 불렀다. 자신의 고귀한 임무가 무시당한 것에 화가 난 남은 야쿠모에게 다가가서 타격을 가했다. 한편 쿠로의 그룹은 적이 나무를 조종할 수 있는 적군의 영토로 들어갔다. 쿠로의 강아지는 남에게 쓸모없다고 불려서 기분이 상해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섰다. 쿠로의 강아지는 남에게 쓸모없다고 불려서 기분이 상해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섰다. 자신만의 길을 찾으러 갔다. 남은 야쿠모의 에너지 흐름을 회복시켜 그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제 그녀는 빵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다. 엑사일과 미카미는 쿠로의 그룹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알아차렸지만 그녀는 라이젠을 가능한 빨리 저지해야 했기 때문에 도울 생각이 없었다. 이동안 쿠로는 포로로 잡혔고 케이타는 그녀를 돕기 위해 묶인 밧줄을 쏘아보려 했지만 곧 그도 붙잡히게 되었다. 놀랍게도 쿠로의 강아지가 적의 위치를 찾아내고 짖어서 쿠로에게 알려주었다. 케이타는 쿠로가 달릴 수 있도록 길을 열기 위해 계속 쏘았다. 그녀는 곧 적의 위치를 찾아냈고 공격할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온전한 성지가 격렬하게 흔들리면서 그녀는 집중력을 잃고 다시 붙잡히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모두가 라이젠이 최고속과 매우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쿠로가 적에게 처리당할 순간 그녀는 갑자기 힘이 폭발하며 케이타를 풀어주었고 라이젠은 그 기운을 느끼고 갑자기 돌아서야 했다. 그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미카미와 엑자일은 이제 라이젠의 위치 근처에 도달했고 케이타는 재빨리 쿠로에게 달려갔다. 그는 그녀가 방금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한 채 분화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적이 도망쳤다고 생각하며 케이타를 끌어당겼고 그녀의 상대는 충격을 받았다. 그 노인이 사건 이후로 조각조각 나서 죽었기 때문이다. 미카미와 엑자일은 이제 라이젠과 마주했다. 라이젠은 엑자일이 그녀의 파트너를 위해 복수하러 왔다는 것을 알았지만 미카미가 죽음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었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미카미는 엑자일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파트너를 잃는 감정을 이해했으며 비록 서로를 알게 된 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미카미는 자신이 엑자일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기에 그녀를 위해 진지하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카미는 싸우기 위해 돌진했고 라이젠은 엑자일이 그녀의 방패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싸움을 좀 하다가 미카미가 응호하기 위해 엑자일의 방패 뒤로 물러났다. 라이젠은 그녀의 방패가 곧 부서질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즉시 엑자일은 라이젠을 감싸는 방패를 만들었다. 피해를 흡수하고 반사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라이젠은 총격을 맞고 미카미에게 얼굴을 주먹으로 내려찍혀 눌려버렸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하고 방역을 시작했다.
한편 나무는 강아지를 발견하고 자신의 의심이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해했다. 그 사이 미카미는 완전히 실패했다. 쿠로와 키타는 여기로 달려왔지만 엑자일이 이제 라이젠도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계약자. 조금 걷고 나서 케이타는 여동생 아카네와 재회했고 그녀가 여전히 안전하다는 것에 기뻐했다. 하지만 그녀는 라이젠과 계약한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케이타는 아카네에게 왜 라이젠과 계약했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대답은 받지 못했다. 그래서 쿠로는 라이젠에게 그가 정말로 권력을 얻기 위해 전체 부족을 죽였는지 물었다. 그는 솔직하게 그렇게 했다고 대답했고 그래서 쿠로와 케이타는 그를 무찌르기로 결심했다. 쿠로가 공격하기 위해 돌진했을 때 라이젠은 피하며 훅 펀치를 날렸다. 그 후 그녀를 끝내기 위해 또 다른 타격을 시도했지만 쿠로가 여전히 서 있는 것에 놀랐다. 라이젠은 쿠로와 케이타가 힘을 나누어 더 강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케이타는 라이젠을 파괴하고 신들이 인간에게 내린 저주를 끝내기 위해 최고의 돌을 파괴할 결심을 했다. 그때 라이젠은 그들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쿠로가 공격하기 위해 돌진했을 때 라이젠은 그녀를 튕겨내었지만 쿠로는 계속해서 더 많은 힘을 얻으며 가까운 거리에서 초과 공격을 시도했다. 라이젠은 그 타격을 직접 맞고 꽤 멀리 날아갔다. 라이젠은 일어나서 쿠로에게 장거리 공격을 시작했다. 그녀는 피하기 위해 점프했고 케이타는 멀리서 사격하여 라이젠이 방어하게 만들었다. 그 덕분에 쿠로는 라이젠을 날려버리는 정확한 전력 초과 공격을 할 수 있었다. 라이젠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쿠로는 이제 그녀의 옷발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의 옷발을. 하지만 그녀가 또 다른 전력 공격을 시작했을 때 라이젠은 놀랍게도 그것을 막았다. 그는 아카네에게서 더 많은 힘을 받아 케이타는 아카네에게서 뭔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이제 라이젠은 주도권을 잡고 쿠로를 추격하여 공격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술을 발사할 순간을 선택했지만 라이젠은 승리하여 쿠로를 쳐냈다. 야쿠모는 이제 쿠로가 라이젠과 마주했으며 라이젠에게도 계약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계약자가 있었다. 야쿠모는 자신이 약해서 쿠로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했다. 리오노는 그가 자신을 자책하지 않기를 원했고 쿠로는 여전히 일어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때 라이젠이 그녀에게 원거리 공격을 퍼부었지만 그녀는 대부분 피할 수 있었다. 마지막 일격을 위해 케이터가 쿠로를 지원하기 위해 공격해야 했다. 아카네가 마침내 입을 열며 둘에게 떠나고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라이젠에게 세뇌당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이었다. 라이젠은 아카네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젠이 처음부터 아카네가 그녀의 가장 강력한 상태에 도달하도록 유키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쿠로는 단순히 라이젠을 물리치는 것만으로 아카네가 다시 생각하고 케이트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모든 힘을 다해 공격했다. 케이타는 쿠로가 이전에 느낀 것과 유사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불안함을 느꼈다. 쿠로는 그때 초월 공격으로 돌진했지만 라이젠은 피했으며 그녀의 힘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아챘다. 그는 무언가를 깨닫고 모든 힘을 하나의 기술에 쏟기로 결심했다. 쿠로가 달려들었을 때 라이젠은 그냥 서 있었고 그 다음 손을 들어 올려 쿠로의 공격을 가까스로 막아내고 그녀를 멀리 날려보냈다. 라이젠은 엑시드를 사용해 쿠로에게 여러 차례 공격을 가한 후 위에서 내려 찍었다. 케이타도 함께 쓰러지기 시작했다. 라이젠은 그들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 명이 죽으면 다른 한 명도 죽는다는 것을. 야쿠모가 이제 안으로 뛰어들기 시작했고 쿠로에게는 남의 손에서 벗어나 주인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라이젠과 에이키는 엑셀과 미카미가 있는 곳을 지나쳤고 이는 그들이 쿠로와 케이타도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라이젠은 남을 만나고 그녀는 라이젠에게 다른 의도가 있느냐고 물었다. 돌을 원하진 않았지만 그는 그녀가 녹음 작업에 집중하기를 바랐다. 그 후 라이젠은 돌로 다가가 통일된 힘으로 그것을 만지기 시작했다. 라이젠은 돌을 파괴하여 어둠의 신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게 했다. 세상으로. 하지만 악마들이 어둠의 신으로부터 세상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라이젠과 남이 그들을 막으려고 했다.
야쿠모와 리오나는 이제 엑셀을 만나서 모두가 검은 고양이와 경키를 확인하러 가라고 말했다. 경키. 그들은 검은 고양이와 경키가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악마들이 쏟아져 나오자 야쿠모도 통일되어 싸우기 시작했다. 남이 도와주러 와서 이 영혼들이 쿠로를 노리고 있다고 알려주었으니 그녀를 그들로부터 멀리해야 했다. 남은 케이타와 쿠로를 동굴로 데려가 마법을 사용해 케이타가 의식을 되찾도록 도왔다. 그녀는 쿠로에게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녀는 케이트에게 라이젠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처음부터 그는 어둠의 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최고석을 파괴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서였다. 모든 것은 쿠로가 이 최고석에 반응하는 징후를 보였을 때 시작되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예언 의식을 수행해야 했지만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젠은 어머니에게 가서 물어보고는 어머니가 어둠의 신을 막기 위해 누군가가 일어설 미래를 꿔봤다고 배웠다. 그리고 이것이 라이젠이 가장 강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과 계약할 수 있게 도와준 보물이었다. 라이젠은 가장 강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찾아 그 사람과 계약하려 했습니다. 아까네. 그러나 크로는 저주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들은 그녀를 살려두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둠의 신이 세상에 다시 풀려나지 않도록 말이다. 하지만 그녀는 장로들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라이젠에게 모든 일을 처리하게 하고 싶었다. 라이젠은 장로들을 설득하려 시도했지만 예언의 여왕이 어둠의 신과 대항할 누군가를 예견했다 해도 그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승리. 라이젠은 그들이 공주를 구하려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을 때 더욱 화가 났다. 그 공주를 라이젠은 전체 부족을 없앨 수밖에 없었다. 야쿠모가 그 일부를 목격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 지금까지 쿠로의 오해로 이어졌다. 그런 다음 라이젠은 이 성스러운 장소에서 봉인을 깨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를 죽여야 했고 현재 존재하는 최고의 돌을 점차 만들어갔다. 라이젠은 세상의 모든 돌을 완전히 파괴하고 어둠의 신을 완전히 깨우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많은 일을 했다. 깨어났다. 이제 남은 쿠로가 이 세상에 재앙을 가져올지 여부의 내기를 걸고 있었다. 야쿠모는 이제 리온에게서 모든 힘을 받아 일시적으로 도망치는 악령들을 처리했고 라이젠은 어두운 구체에서 탈출하려는 생명체에 대해 극도로 강력한 공격을 시작했다. 악령들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쿠로는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 거대한 에너지가 방출되었고 쿠로는 이제 의식을 되찾았다. 라이젠은 그가 예측한 두 존재가 실제로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두 존재는 다름 아닌 쿠로의 두 형태였고 그녀는 정말로 화신이었다. 어둠의 신. 쿠로 안의 원래 형태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것 같았고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그들이 두 형태를 물리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두 형태는 라이젠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붉은 형태는 라이젠을 태우기 위해 지옥을 만들었다. 야쿠모와 리오나는 꽤 멀리 있었지만 여전히 그 기술의 영향을 받았다. 쿠로는 최후의 적을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라이젠이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고 붉은 형태가 공격했다. 그래서 푸른 형태가 돌진하여 앞에 모든 것을 얼리는 공격을 시작했다. 눈보라를 만들어냈다. 얼음이 계속해서 올라와 쿠로와 케이타의 길을 막았다. 미카미와 엑셀도 이 얼음 기둥에 의해 높이 밀려났다. 쿠로는 다시 라이젠과 마주쳤고 그녀에게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했다. 라이젠은 두 형태를 공격하기 위해 초과를 발사했다. 그 기술로 두 형태를 찔렀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두 형태는 동시에 두 가지 원소를 발사했다. 쿠로는 에칸의 수녀를 안전하게 데려가기 위해 내려가야 했다. 주변은 계속 얼어붙었다가 파괴되었다. 라이젠은 두 형태의 공격을 계속 방어하며 믿었다. 그들은 신이 아니었고 단지 그가 필요한 때에 깨운 형태일 뿐이었다. 라이젠은 두 형태를 계속해서 쳐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되돌아와서 방역을 했다. 그는 두 형태를 한쪽으로 던지고 에카네에게 팔찌의 힘을 활성화하라고 요청했다. 팔찌의 힘을. 남은 이 팔찌가 소유자의 모든 힘을 파트너에게 한 번에 전달할 것임을 깨달았다. 한 번에. 라이젠은 이 공격에 모든 것을 집중하여 두 형태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것 같았다. 그의 초과 공격이 실제로 목표를 맞춰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고 적들이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몸을 재생하기 시작했고 라이젠은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또 다른 공격을 시도하고자 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번개에 맞았고 쿠로는 이제 완전히 깨어났다. 쿠로는 라이젠을 공격하기 위해 돌진했고 라이젠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다음 두 형태가 재생을 완료하고 라이젠을 포위했다. 라이젠은 3명에게 압도당했고 멀리 날아갔다. 3명은 하나로 뭉치기 시작했고 남은 쿠로가 완전히 사라질까 걱정했다. 그 후에 야쿠모와 미카미는 통합 과정을 막기 위해 급히 나서야 했고 케이타는 쿠로에게 접근하려고 했다. 갑자기 야쿠모의 그룹이 심각하게 부상을 입고 쓰러졌고 케이타의 말이 어느 정도 쿠로에게 전달되어 통합 과정이 중단되었다. 두 형태는 방향을 바꾸어 쿠로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고 케이타는 이제 쿠로를 의식으로 되돌리기 위해 그녀의 마음에 들어갔다. 그는 그녀가 그가 아는 쿠로로 계속 있기를 원했다. 그녀는 케이타와 통합한 후 어둠의 신에서 깨어나 케이타로부터 힘을 얻어 두 형태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쿠로는 한 형태를 처치하기 위해 익시드를 발사하고 더 강한 익시드를 사용하여 남은 형태를 날려버렸다. 하지만 두 존재는 계속해서 쿠로를 공격하고 케이타를 목표로 삼았다. 그는 두 형태와 그들의 기술에 의해 표적이 되어 남과 에칸의 자매와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 고립된 상태에서 케이타는 도망칠 곳이 없어졌다. 하지만 라이젠이 그를 보호하며 쿠로가 두 형태를 저지하는 동안 그는 그들을 파괴하기 위해 마지막 익시드를 발동했다. 비록 그들이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재생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더 많은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그 후 라이젠은 힘을 다하고 공식적으로 사망했으며 그들은 완전히 패배했다고 생각했을 때였다. 두 형태는 놀랍게도 죽음을 피하기 위해 기괴한 형태로 합쳐졌습니다. 쿠로가 엑시드를 시전하려고 달려갔지만 다크 고대에 의해 막히고 공격당했습니다. 그 공격은 땅을 세 부분으로 갈라놓았습니다. 남이 막으려 했지만 그 공격에는 산 전체가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쿠로는 다크 고대와 함께 추락하면서 계속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찍이 추락했고 다크 고대에게 3차례나 맞았습니다. 그러자 급히 케이타가 방역하여 공격을 멈추었습니다. 쿠로는 기회를 이용해 다크 고대에게 공격하려 달려갔지만 밀쳐내고 잡혔습니다. 다크 고대에게 그것은 원래 형태로 돌아가기 위해 쿠로의 힘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케이타도 자신의 힘이 소모되는 것을 느꼈다. 에이카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놈은 힘을 흡수하고 있는 어둠의 신의 팔을 잘라내기 위해 달려갔다. 그리고 아카네와 케이타는 손에 쥐고 있는 보물들을 결합해 힘을 쿠로에게 전달했다. 그녀는 이제 힘을 되찾고 연속적인 공격으로 어둠의 신을 밀어내기 위해 돌진했다. 그녀는 앞으로 가속하고 대규모 엑시드를 발사하여 끝내기 위해 어둠의 신, 아니 그 형태를 성공적으로 파괴했다. 작업을 마치고 쿠로는 에너지를 세상 전체에 되돌려 주었다. 모두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다. 모든 사람이 깨어나자 그들은 이 재해가 자연현상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다. 세상은 자신들의 수호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계속해서 운영되었다. 그리고 곧 얼마 지나지 않아 케이타는 집에서 일어나 쿠로가 자신의 물건을 뒤지는 것을 보았다. 냉장고, 그의 할아버지와 붉은 머리 소녀는 곧 오키나와로 돌아갈 것이다. 에이카는 매일 아침 케이타의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하러 왔고 케이타는 얼마나 오래 남은 머물며 공짜로 밥을 얻어먹으려고 했어요. 요아쿠는 공짜로 밥을 얻어먹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일하러 서둘러 갔어요. 모두가 할아버지를 공항으로 모시러 가는 길에 리오나가 와서 남이 그 케이크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어요. 검은 고양이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경타는 그냥 머무르라고 말했어요. 엑셀과 미카미는 유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고 그날 오후 경타와 검은 고양이는 언니 에이칸이 다시 일을 찾아야 해서 먼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경타는 옆집 소녀가 자신의 이중 대결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경타는 이 장면이 익숙하다고 느꼈고 즉시 소녀를 구하러 달려나갔어요. 옆집에 돌아온 후 모두는 저주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주가 사라지려면 쿠로가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으면 케이타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자 쿠로는 케이타를 초대하여 국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만났던 곳으로 돌아가 국수를 먹으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쿠로는 떠나겠다고 넌지시 말했고
케이타와 함께 운명에 계속 맞서 싸우고 싶다고 했다. 단 한 번 더. 케이타는 그녀의 뜻을 이해했고,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야쿠모가 집을 나서자 쿠로는 영원히 떠나기 전 마지막 식사를 했다. 케이타는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나왔고, 쿠로가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 믿었다. 그 오후 쿠로는 케이타를 떠나고 싶지 않아서 흐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계약을 통해 케이타가 항상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조금 위안이 되었다. 남도 자신의 일이 끝나서 떠났다. 야쿠모는 리오나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그녀는 자신의 길을 가고 싶어 했다. 남의 이야기에 따르면 쿠로가 저주가 계속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저주를 받아들이고 성지로 돌아가서 살면서 외부 세계로부터 저주의 영향을 봉인하는 것이었다. 케이타와 언니 아카네는 그 미완성 다리로 다시 한번 가서 보았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석양을 본다. 그리고 영화는 여기서 끝난다.